사실 녹색당내 세미나를 할 때는 제가 제 소개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뭔가 한국에서는 뭔가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부끄럽잖아요. 뭔가 내 자랑하는 거 같고 괜히. 그래서 안 하는데 오늘은 어쨌든 비당원이나 일반 시민도 많이 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외부 강연하듯이 자기소개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그냥 이제 간단히 저의 이력을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90년대 말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을 했었고 거의 이제 1세대의 개발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회사에서 CTO를 했었습니다. CTO라는 게 뭐냐면 그 회사의 기술을 최종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CEO랑 같이 일하는 기술 쪽 총책임 임원을 CTO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회사에서 CTO를 했었고요. 가장 최근에는 롯데홈쇼핑에서 이제 IT 전략을 짜는 일을 했었고, 저 때가 딱 그 시기예요.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막 AI 도입하는 시기. 그러니까 하정우 지금 정치인 됐죠. 하정우 수석이 네이버에서 막 AI 하고, 저는 롯데홈쇼핑에서 롯데홈쇼핑이 AI를 어떻게 도입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것들을 전략을 짜고, 모델을 설계하고,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팀 구성 같은 것들을 다 제가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주로 컨설팅이나 또는 기술 자문 또는 이제 강의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요. 대외 활동으로는 이제 벌써 3년 됐네요. 그러니까 그 2023년도에 세계 녹색당 총회가 저희 한국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 녹색당 90개의 녹색당이 한국에 모두 모였고 이때 한창 AI 입법이 문제였어요. 특히나 이제 EU 같은 경우는 AI 액트라고 해서 EU에서 AI 관련 법을 최초로 만드는 거에 대한 논의가 한창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EU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의회의 그 위원으로 활동한 녹색당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또 캐나다에서 그 공학 박사이신 분하고 또 홍콩, 영국, 인도네시아 이런 분들 해가지고 이제 이 녹색당 총회에서 발표할 그런 내용들을 좀 먼저 협의를 하자. 협의체를 4월에 만들었습니다. 6월 달에 총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4월에 만들었고, 그 4월에 이제 한국에서는 저만 유일하게 참석을 했고요. 온라인으로 계속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녹색당은 AI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이런 AI 관련 문제들, 그런 주제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이제 각 나라 녹색당에도 이런 저희 위원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과 같이 논의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긴급 결의안을 냈습니다. 긴급 결의안을 냈고, 긴급 결의안은 아마 사실상 정당 레벨에서 AI 관련된 어떤 규제나 방안에 대해서 얘기한 건 이게 세계 최초일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 녹색당과 인도네시아 녹색당이 메인 발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자부심 가져도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도 같이 참여를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계속 연구를 하면서 뭐 학회 연구 논문을 발표한다거나 뭐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은 AI는 그 전까지는 완전 비주류였어요. 그러니까 공대에서도 AI 연구한다 그러면 천박신시였어요. 왜냐하면 AI는 성과가 나지 않는 학문이었어요. 뭔가 멋있고 그렇듯하지만 실제로는 결과가 나지 않고 AI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와 많은 자원이 필요한데 학교에서 그런 걸 줄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성과가 안 나는 인기가 없는 학문이었어요. 그건 이제 AI 겨울이라고 하는데, 근데 언제 갑자기 AI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건인 것 같습니다. 2016년이고요. 사실 그 전까지 뭐 AI를 만들어가지고 체스를 이긴다거나 그냥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에 있어서 본다면 경우의 수라는 계산이잖아요. 근데 바둑은 경우의 수가 거의 무한합니다. 우주의 원자 수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프로그램을 짜가지고는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바둑은 절대로 안 될 거야 라는 게 그 당시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 구글에서 알파고를 만들어가지고 당시 세계 챔피언이었던 이세돌하고 붙었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었죠. 그러니까 이 경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모두 다 이세돌이 이걸 하겠습니다. 근데 결과는 반대였죠. 이세돌이 간신히 1승을 했고 거의 알파고가 압승을 했죠. 이게 사실상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AI가 두려워지는 거죠. AI가 우리가 무관심한 사이에 뭔가 갑자기 성능이 엄청 좋아진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엄청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진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반대 얘기하면 자본가들은 이제 AI 돈 써야 되는가 보다. 이거 뭔가 될 것 같은가 보다. 라고 하는 계기가 벌어진 거죠. 근데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나왔던 그 알파고에 사용됐던 거는 이제 기존의 딥러닝 모델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AI는 다른 AI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고전적인 형태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2016년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바로 AI가 여러분들 삶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 하지만 언제 그럼 들어왔냐? 바로 챗GPT입니다. 챗GPT가 2022년에 나왔죠. 22년에 나왔는데 이거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챗GPT는 AI로서 유명해지지 않았습니다. 챗GPT가 출시한 지 5일 만에 100만 명이 사용자 합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만 명이 얼마나 컸잖아면 넷플릭스가 100만 명 사용자였는데 3.5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100만 명은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전 세계 100만 명이 그 서비스를 쓰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마케팅 해야 되고 광고 해야 되고 홍보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 그나마 가장 핫한 게 인스타그램이었어요. 인스타그램이 2.5달. 그래서 이것도 좀 대단하겠는데 저는 단 5일,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에 출시되자마자 전 세계 사람들이 챗GPT를 쓴 거예요. 이게 서비스적으로도 굉장히 혁신적이었던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무엇보다 더 놀라운 거는 단 2달 만에 이제 MA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가입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사람들이 매일 쓰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통 그 VC들이 기업 투자할 때 오히려 보는 건 이겁니다. 월간 활성 사용자 수. 실제로 몇 명이 매일 그 앱을 쓰느냐. 챗GPT는 2달 만에 1억 명이 씁니다. 1억 명이 매일 접속해서 질문 던지고 답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때가 바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사람들한테 AI가 대중화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아까 알파고가 나온 게 2016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알파고에 적용했던 모델은 그렇게 바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성능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2017년에 구글에서 그 트랜스포머에 대한 논문이 나옵니다. 논문 제목은 이거고요. 이 논문에서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처음으로 소개가 돼요. 이 논문은 지금도 생성형 AI에서 가장 많이 인용이 되는 논문인데 여기에 그 모델의 설명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모든 생성형 AI는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근간이 되는 모델을 구글에서 처음으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픈 AI는 이 모델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을 잘라내요. 잘라내서 더 고도화시킨 게 GPT-1입니다. 그게 2018년 다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더 이어서 파라미터를 증가해서 2019년에 GPT-2가 나옵니다. 저는 이제 이때 사용이거든요. GPT-2가 엄청 놀라웠어요. 2019년도에 GPT-2를 저를 포함한 개발자들이 사용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얘가 너무 코드를 잘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때 레딧에서 사람들이 글이 올라왔습니다. 개발자를 다 바꾸어 죽겠다. AI가 코드를 짜주니까. 이미 사실은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GPT에 대해서 놀라움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GPT-3가 2020년에 나오고 이 GPT-3 모델을 사용해서 만든 채팅 서비스가 챗GPT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5일 만에 사용자 100만 명을 모았냐면은 이미 GPT-2 때부터 누적된 이게 엄청 좋다더라. 이게 엄청 성능이 뛰어나다는 얘기가 돌았던 거예요. 근데 이걸 쓸 수 있는 사람이 그 전까지는 개발자거나 아니면 연구자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궁금하잖아요. 그 GPT가 얼마나 좋은 건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홍보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GPT를 가지고 누구나 쓸 수 있는 앱 서비스를 만드니까 이게 히트를 친 거고요. 사실 여기서 여기 사이에는 AI 기술의 발전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서버의 발전이에요.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사용자가 접속을 해서 AI 모델을 호출할 때 서버가 뻗지 않아야 될 거잖아요. 네트워킹의 어떻게 보면 오픈 AI의 승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현재는 어떠냐? 이게 올해 통계입니다. 올해 2월 통계인데 지금 챗GPT를 정확하게 12억 인구가 쓰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2억이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미 전 세계 인구의 10% 이상이 챗GPT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른 것도 거의 비슷하게 적지 않은 사용을 하고 있고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웹 트래픽입니다.
여기 보시면 챗GPT가 68% 써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인터넷 웹사이트를 사람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AI 많이 쓰시는 분들 잘 보시면 물어보자, AI한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올 때 대전의 맛집은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AI가 대신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네이버 지도 살펴보고 카카오 살펴보고 해서 AI가 대신 웹사이트를 읽어서 저한테는 자기가 요약한 정보를 주죠. 그래서 요즘 이제 그 IT 기업들의 트렌드가 뭐냐면 AEO라고 해서 또는 GEO라고 하는데 이 웹사이트를 AI가 잘 읽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람이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웹사이트에 직접 접속을 하기보다는 AI한테 물어보고 AI가 대신 웹사이트에 접속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와이프랑 이제 여름 방학을 가기 위해서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디로 갈 건데 지금 가장 싼 호텔을 언제까지 어떠한 조건으로 찾아줘 라고 하면 AI가 찾아서 오죠. 내가 더 이상 호텔.com, 한국 스카이스캐너 접속을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이 웹사이트 자체를 AI가 대신 보고 있다. 그런 또 트렌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스탠퍼드 인간중심 AI 연구소에서 추적 관찰 연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추세를 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보시면은 2020년까지 하더라도 되게 AI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 좀 터부시하고 거리감이 있었어요. 보시면 점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를 반대하냐 찬성하냐 상관없이 어쨌든 AI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사용량과 그런 거부감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통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도 편차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65세 이상하고 그 저연령대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AI 리터러시 차이예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결국 디지털 리터러시 열리는 건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젊은 세대가 더 익숙한 거예요. 젊은 세대가 더 챗GPT 많이 쓰고 나이 드신 분은 잘 안 쓰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학력별 차이입니다. 보시면 당연히 고학력자일수록 AI를 더 많이 쓰고 저학력자는 아무래도 좀 덜 쓰게 되는. 그러니까 이 지표가 왜 중요하냐면은 아무리 우리가 해서 만약 AI를 공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는 사용한 수 편차가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평등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걸 한번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업입니다. 2023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30% 내외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72%의 기업이 AI를 도입을 했거나 도입할 계획인 상황인 거고요. 이제 포춘 오메틱 같은 거의 92%가 도입을 했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AR 도입하겠다, AX 전환하겠다는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아까 이제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만큼 성과가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과가 나는 분야가 현대는 거의 한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개발 쪽, 소프트웨어 코딩 분야, 또 하나는 컨설팅 분야. 그리고 이제 고객점 같은 경우는 이게 희비가 엇갈리는데, 기업의 임원들은 성과가 낮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비용이 줄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있던 롯데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면은, 롯데가 콜센터에 그 CS 직원이 원래 이제 500명 있었어요. 근데 이제 AICC 도입하고 나서 지금 한 30명 안 될 거거든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절감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객 만족도도 보시면 저도 AI 받으면 짜증나거든요. 정말로 말지도 못 알아듣고 맨날 되돌이표 내고 그래서 고객 만족도가 몇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생각하는 방향은 뭐냐면은 그냥 VIP 고객, 돈 많은 고객들은 사람이 대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을 내지 않는 고객들은 그냥 기계가 응답하는. 저는 이게 이제 예전에 은하영혼 전설이라는 그 SF 소설을 보시면 나오는데 정말 거기 그대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소설에는 왕족과 귀족은 다 사람이 서비스를 해줘요. 근데 평민은 다 로봇이 대응해주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닥쳐 미래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로봇이나 AI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왜냐면 우리 식당에서 키오스크 있는 것처럼 돈 안 낸 사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키오스크 써. 그 다음에 부자가 가면 프라이빗 서비스 개인이 가는 식으로 이게 아마 앞으로 가는 추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보시면은 지금 작년까지 보시면 VC 투자의 60%가 다 AI였어요. 거의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 투자를 하면 여러 개의 산업에 보통 투자가 이루어지지 어느 한 분야에 투자가 몰리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근데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거의 전 세계적으로 다 저성장이잖아요. 요즘 뭐 어디가 성장을 합니까? 솔직히 성장을 안 하고 있죠. 근데 반면에 AI는 어때요? 어쨌든 간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막 밀어붙이잖아요.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돈을 넣으면 결과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 빈입빈 부익부처럼 AI 쪽에 투자가 몰리는 상황이 된 거죠. 거의 말도 안 되는 돈이 AI 기업들이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의 뭐, 이런 거, 평생 제가 만져볼 수 없는 저런 돈들. 네. 하고 있고요. 더 무서운 거는 정부기관입니다. 지금 이제 국가 수준의 AI 전략을 수립한 나라는 97%. 거의 OECD 국가의 대부분이 다 도입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전략이 세웠다는 얘기는 AI를 도입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도입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아요. 문제가 뭐냐면, AI를 도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AI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위험평가 의무제라든지 또는 뭐 교육이라든지 윤리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는 대부분 다 거의 30%대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많은 나라들이 그냥 AI를 도입하고 보는 거예요. AI를 도입해서 벌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하거나 내부 토의를 하거나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큰 문제가 보는 게 아까 말했듯이 사실은 그 정책하시는 분들 AI 잘 모르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AI 기술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AI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필요한데 이거 없이 일단은 AI를 다 도입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특히 이제 지금 트럼프 때 와가지고 미국 정부는 거의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다 도입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도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가 얼마나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AI 모델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AI 모델은 생성형 AI 모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사실 AI는 여러 가지 모델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그 많은 모델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대부분 접하실 서비스는 LLM, 생성형 AI 모델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생성형 AI 모델을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생성형 AI 모델은 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어스가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성형 AI 모델이라는 거는 사실은 알고 보면 고도의 통계예요. 데이터가 있고요. 그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요. 그러면 학습한 데이터에서 평균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값으로 해서 가장 어쨌든 사용자가 좋은 점수를 매긴 거를 답변으로 내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세상이 그렇게 중립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무색무취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I에 들어가는 데이터 자체가 사회적 차별과 혐오와 편견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만하다도 그런 게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배제되는 건 불가능할 거거든요. 그러면 생성형 AI는 당연히 우리 사회에 약간 아기 같아요. 그냥 거울이에요, 거울. 우리 사회에 있는 차별과 혐오를 그대로 학습합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편향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젠더 직업 편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 프롬프트를 자세히 쓰지 말고 위사를 편하게 보세요. 그러면 미드저니가 어떻게 하느냐? 백인 남자를 위사를 만들어줍니다. 얘 머릿속에 디폴트 값은 위사는 당연히 백인 남자가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편견을 AI가 막 위지가 있는 게 아니고 걔가 학습한 미국의 사회 문화가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사는 남성이고 간호사는 여성이야. 이런 것도 나온다거나.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지금 대부분의 데이터셋이 다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중국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아프리카나, 사실 아프리카 말로 쓰면 안 되긴 하는데, 이런 여러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논문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인도 같은 경우에는 감기 걸렸을 때 하는 게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뭐 챗GPT든 클로드든 뭐든 감기에 대한 대응을 물어보면 다 미국식으로 답합니다. 왜냐? 얘가 배운 건 미국이니까. 그런 식으로 문화 언어 편향이 있다는 거죠.
당연히 정치의 편향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AI는 LLM은 아부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시작한 문제이 뭐냐면 10대가 문제예요. 아니 어쩌면 성인도 문제일 수 있는데 얘는 무조건 장단을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엄마가 날 싫어하는 것 같아 라고 10대가 쓰잖아요. 맞아, 엄마는 널 싫어해 라고 답변하는 거죠. 이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이것 때문에 자살한 10대 소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I는 뭐가 있냐면은 생산형 AI는 증폭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더욱더 증폭한 효과를 가지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I를 쓰실 때는 그걸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오히려 어떠한 나의 특정한 성향을 증폭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AI는 매우 비판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AI를 잘 쓰는 방법은 뭐냐면은 오히려 반대로 요구하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좌파라면 너가 만약에 우파라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것 같아라고 한다든가. 그러니까 오히려 다양한 관점을 요구하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가진 얘기 그대로 하면은 얘는 반대로 내가 한 프로포트를 학습해서 나에 맞는 맞춤 답변을 주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AI는 이미 존재하는 불평등과 고착화한 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만약에 정부기관이라든지 또는 공공서비스 도입할 때는 이거에 대한 가드레일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러한 가드레일이 없이 이게 답변을 하게 되거나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얘는 차별을 더 강화하겠죠. 이거에 대한 사실 연구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메디컬 센터에서 환자를 정신과 진료에 대한 이제 실험인데 흑인으로 명시하면은 치료법을 열등하게 제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령 연성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연구들을 보시면은 이 LLM 모델이라는 게 이렇게 이런 편향성을 오히려 강화하거나 드러낸다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안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미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SNS는 다 AI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90년대 말 2000년 초까지 하더라도 보통 추천 시스템이라고 하면 개발자가 코드를 짰어요. 근데 지금의 추천 시스템은 다 AI로 돌아가거든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필터 버블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AI가 너무 성능이 좋아서 발생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이 거품 속에 들어가면 딴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애들은 뭐 최근에 배제고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보시는 SNS의 피드와 배제구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는 피드는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피드에서는 배제구가 잘했고 저 같은 사람들이 나쁜 놈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막 지지하고 증명하는 막 글들이 올라오거든요. 자기 피드에서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이고 그걸 나는 볼 수 있다 착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못 봅니다. AI 때문에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은 AI가 알아서 맞춤으로 떠먹여진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반대되는 생각.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일부러 페이스북에서 그런 저랑 정반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팔로우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그럴듯한 얘기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글을 읽으면은 그래 배제고 잘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는 피드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일배 같은 근데 그분은 나머지 생활에서는 멀쩡하시거든요. 네. 멀쩡하신 분인데 그분이 공유하고 그분이 올리는 피드에서는 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윤석열이 잘했고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굉장히 그 안에 논리가 있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거 못 보잖아요. AI가 그냥 안 보여주거든요. 반대로 그분은 제가 보는 거 못 보시게. 이런 식으로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버블에 쌓여가지고 계속 마치 이게 세계의 전부인 양 착각하는 거야. 내 주변 이렇게 말하던데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향시 효과라고 합니다. 반향 효과라고 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요. 단톡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10대 같은 경우는 다 인스타 쓰시잖아요. 그럼 인스타에서 메시지로 다 토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AI가 나랑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을 피드를 보여주고 나는 그 사람들과 단톡방을 만듭니다. 그 사람들끼리 오픈 모임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더 증폭이 되죠. 어떻게 증폭하느냐?
우리가 정이고 우리가 선이니까 나머지는 악마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저는 벌써 10년 넘었다고 보거든요. 거의 이 둘이 접점이 가지기 어려운 정도 수준으로 왔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 반야 쇼크가 나온 게 2011년이에요. 이때 이미 경고를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미 극단에 치러왔죠. 그래서 원래 민주주의라는 건 사실은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이 대화를 통해서 타협을 해서 중간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의 이 AI가 너무 친절하게 사람들한테 정보를 떠먹여준 덕분에 지금은 아예 그 가능성을 축소해버린 상황이다. 사실은 AI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 부분을 항상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계속 서로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토의할 수 있고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장을 사실은 만드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AI가 가지는 리스크를 보시면 첫 번째는 개인정보 이슈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사실 심각한 문제 하나가 뭐냐면 AI는 기본적으로 블랙박스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프로그래밍과 이 모델 기계학습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전통적인 프로그램은 개발자가 로직을 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카카오다. 그럼 카카오 택시 기사한테 누구한테 콜을 줄 거냐? 옛날 방식이라면 개발자가 짰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로직을 사람이 알죠. 어떠한 기준으로 짰는지 알게 되죠. 근데 AI는 그렇지 않습니다. AI는 뭐냐면 블랙박스인 게 뭐냐면 AI는 이 데이터를 때려 넣으면 얘가 알아서 알고리즘을 생성하는 방식이에요. 사람도 알고리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가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AI가 학습한 데이터를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AI 윤리 중요한 게 뭐냐면 익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채팅창 내용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개인정보를 지웁니다. 그러니까 개인 식별 정보라고 하죠. 뭐 성함, 그다음에 그 사람의 주소, 그다음에 뭐 주민등록번호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을 특정되는 걸 알 수 있을 만한 요소는 다 제거를 해요. 제거를 한 다음에 그 대화 텍스트를 학습을 시키거든요. 그게 원래 AI 연구 윤리의 기본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지금 나라에서 그거 안 하겠다고 해서 지금 큰 문제긴 한데, 그러니까 가장 그래서 그 우리나라 사관이 뭐냐면 이루다라는 그 앱이 있었어요. 이루다는 앱이 뭐였냐면은 그 여성형 채팅하는 앱이었는데 이 회사에서 AI 윤리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 이루다가 학습한 개인정보가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젝션 프로프팅이어서 역으로 캐물으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나 데이터에 보안 이슈가 있고, 그래서 이거 되게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되고요. 아까 얘기한 편견과 차별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요거는 많이 아시죠? 이제 거의 요즘 딸깍 하면은 제 얼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영상을 만드는데 5분도 안 걸릴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부모님들한테 피싱 걸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당연히 이거 성범죄에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나마 이거는 좀 많이 알려져가지고 딥페이크 관련 법안도 나오고 했는데 이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 문제가 또 있죠. 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헐리우드에서 그 이제 AI 배우를 쓰겠다는 걸 처음 얘기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AI 스크립터. 이게 아니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배우들이 연기 안 하고 돈을 받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빈익빈 부익부예요. 왜냐면 유명한 배우들 여러분들 얼굴을 알기 때문에 만약에 그 영화사가 무단으로 도용을 하면은 지불을 하겠죠. 근데 막 엑스트라야, 반역이야. 그럴 리가 없죠. 그냥 막 갖다가 AI 쓰겠죠. 그래서 근데 대부분은 스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다행스럽게도 헐리우드 스타가 앞장섰어요. 앞장서서 AI 배우 쓰지 마라. 그러니까 내 거 허락 안 해주겠다. 왜냐하면 다른 수천 명의 무명 배우들이 피해받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명성 문제가 있죠. 아까 말했듯이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에 대해서 투명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있어야 뭐냐면 쿠팡 같은 경우에 쿠팡 기사들한테 이제 일을 주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노조 활동을 하는 기사한테 일을 안 주는 거예요. 심증이 가죠. 저거 분명 쿠팡에서 노조에서 일을 안 줬나 보다. 근데 쿠팡에서 뭐라 그래요?
알고리즘은 영업 비밀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하지 않았고 AI가 합리적으로 이를 분배했습니다. 알 길이 없죠. 네. 그래서 사실은 물론 AI 모델이라는 것 자체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의 모델을 만들 때는 학습을 해야 되고 학습해서 만들어진 모델 자체는 블랙박스가 맞지만 그 모델을 조종해서 서비스를 만들 때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에서 사실 다른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노동자, 뭐 시민사 들어가서 얘를 어떻게 조종할 거냐는 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빠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전 자율성 이런 이제 그 우버 같은 경우에 실험 중이었는데 실제 사람을 이제 쳐서 사망사고가 난 그런 일이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윤리라는 게 없죠. 네, 중국은 지금 모든 인민의 그 얼굴을 다 스캔해서 이걸로 당성을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아까 말한 보이스피싱 같은 거 문제가 또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말할 핵심은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직까지 프론티어 모델, 그러니까 AI라는 건 워낙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와 엄청나게 많은 전기와 엄청나게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현재 이걸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밖에 없어요. 사실 대부분의 나라는 미국이나 중국에서 만든 모델을 갖다가 쓰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그 과정에서 어떤 학습을 시켰고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아직 계속 연구하면서 문제가 나오는 정도의 수준인데 우리가 이거를 아무런 검토 없이 그냥 AI 빨리 해야 돼 라고 도입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쇼버딩 AI는 너무나 낮은 차원의 얘기인 게 뭐냐면은 이제 쇼버딩 AI는 사실 이것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쇼버딩 AI 할 때 이거 있잖아요. 저희 그냥 얘가 요것 때문이거든요. 쇼버딩 AI는 보통 이거 얘기합니다. 그 이제 독도가 누구 거라고 하면 일본 답변하거든요. 그래서 쇼버딩 AI를 만들어서 독도라고 물어보면은 한국 답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요 문화 편향을 없애야 된다. 근데 그건 너무 낮은 차원의 얘기인 거고 사실 요거 하나의 문제가 아닌 거죠. 기본적으로 이 AI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리스크를 생각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쇼버딩 AI가 아니라 범세계적인 모델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사실 특정 국가나 어디에 종속되지 않는.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제 저희 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AI 시민운동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하나의 작은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더 큰 레벨로 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사례가 뭐가 있냐면 EU에서 만든 AI 액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달리 AI 입법 과정에서 시민 배심원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AI 액트는 되게 모델이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각계 가칭의 시민들이 모두 참여해서 AI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고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되고 언제만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알고리즘 자체를 전면 공개해가지고 시민들이 계속 피드백을 줘서 가는 모델을 만들었고요. 저는 사실 이제 궁극적으로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지금 쓰잖아요. 인터넷은 더 이상 특정한 나라의 것이 아니잖아요. 공공의 인프라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의 시작은 알파넷이라는 미국 국방성의 프로젝트였지만 지금은 더 이상 미국이 주도하고 있지 않고 ICN이라든지 수많은 그런 기관들과 회사들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만들잖아요. 사실 AI도 그러한 범세계적인 어떤 공공성을 가진 협의체를 통해서 AI가 도입이 되고 연구가 되고 사용이 되어야지 AI를 특정 국가나 특정 기업이 주로 가져간다고 하면 걔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 없거든요. 왜냐면 누가 학습하냐에 따라서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완전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관련된 논문들이 있는데 시장 관계상 생략을 하고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AI뿐만이 아니고 모든 기술은 이게 정당하냐라고 얘기할 때 기준은 사실 주적 완성도가 아니에요. AGI 나오면 해결될까요? 그럴 리가 없죠. 네. 사실은 얼마나 참여했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느냐. 내가 잘 모르는데 도입해서 걔가 나를 지배한다 생각하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AI가 무서운 건 뭐냐면 AI는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는 주체예요. 그러니까 빨리 넘어갔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이제 열심히 기술을 도입하려고 채용 시스템에 AI 도입한 적이 있어요. 그랬다가 바로 폐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얘가 이 채용 시스템에 도입한 LLM이 기존의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여성 직원하고
흑인 지원자는 다 인사평가를 나쁘게 준 거예요. 그걸 뒤늦게 발견을 했어.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폐지를 하고 다시 사람이 인사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일단 자기들은 뭔지 알지도 못했어,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가. 왜냐면 AI는 그냥 기계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잠깐만요. 요즘 뭐 판사를 AI로 바꿔야 돼. 좀 마치 더 공정할 것 같잖아요. 사람보다는 AI 낫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판사 AI에 사용된 모델이 어느 데이터를 학습했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결과를 낼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일비를 쓰는 글의 데이터 학습했어. 그럼 걔는 그런 판단을 내리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AI가 중립적이지 않아요. AI는 어느 데이터를 학습했고 그 모델을 적용하는 시점에서 그 기업이나 기관이 어떠한 가드를 주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사실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지금 시민들 협의 안 한다고요. 협의가 없잖아요. 그냥 일반 통과가 대표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최근에 6월 달에 이제 그 버니 샌더스가 주장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국부펀드법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잘 나가는 AI 기업들, 오픈 AI, 엔트로피 이런 것들, 너네들 지분의 50%를 다 미국 정부에 바쳐. 그러니까 더 이상 사기업이 아닌 거죠. 공기업이 되겠죠. 그래서 공기업이 돼서 그 다음에 너네 그 회사의 수익금을 이제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고 돈이 남아. 그러고 영업이익이 남아. 남는 거를 위료, 교육, 주거에 사용을 해.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을 발의한 거예요. 이게 사실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이런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자체가 돈을 내고 학습한 게 아니거든요. 오픈 AI가 아직 소송 중이에요. 오픈 AI가 지금 미국 작가길드 소송 중인데, 왜냐면 오픈 AI가 되게 시를 잘 씁니다. 챗GPT 시 되게 잘 써요. 시 소설 되게 잘 쓰는데, 왜냐? 얘가 미국에는 수많은 작가들의 소설책과 시를 학습했어요. 그래서 소설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길드가 지금 소송을 하고 있어요. 돈 낸 적 없죠, 오픈 AI는. 다 돈 낸 적 없습니다. 얘들은 다 지금 어떻게 인류가 그 오랫동안 쌓아온 모든 그 지식과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프론티어 모델을 만들었지만 거기에 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익이 나면 이걸 투자한 투자사와 회사가 가져가겠대.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관점에서 이제 버니 샌더스는 이거를 공공재로 만들자라는 주장을 한 거고, 저는 한 발 더 나가서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 공공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아예 사실 이게 그 지분이 국가가 넘어가는 게 뭐냐면은 이제 더 이상 의사결정을 기업이 하지 않는 겁니다. 시민이 하는 거죠. 사실 이 모델 이해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좀 나아가서 기술 자체도 공고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AI 사용되는 컴퓨팅 클라우드나 그 다음에 어떤 그 오픈소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존의 지금 인터넷 수준으로 다 개방형으로 가서 이 기술이 특정한 기업이나 특정한 국가에 종속되지 않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오늘은 제가 막 뭐가 맞아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해보면 좋겠다라는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끝으로 두 개, 이제 하나는 논문 하나 소개해 드릴 거고, 책 하나 소개해 드릴 겁니다. 논문은 이제 이런 논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민주주의에서 AI 시스템이 어떠한 임팩트를 줬느냐라는 연구 논문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계층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신론적인 면에서 지금 현재 이미 AI로 인해 만들어진 가짜 정보, 가짜 어떤 데이터들이 유권자 왜곡을 하고 있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또 한쪽에서는 AI를 사용해서 팩트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기존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요.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또 역시 AI가 로봇콜이라든지 잘못된 투표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브라질 시위 같은 경우는 LLM을 통해서 입법을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작성하게끔 사용하는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더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루마니아에서는 그 AI 총리라고 해서 총리 옆에 자문하는 AI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좀 위험한 게 뭐냐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면 루마니아 국민은 AI 알고리즘 통치를 받는 것인가? 그러니까 AI는 너무 우리가 급히 신봉을 하면 이렇게 AI 알고리즘 통치를 받는 그런 구조가 벌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시민이 참여하고 사회계약을 통해서
AI가 도입이 되고 사용되는 그런 구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되게 좋은 책입니다. AI 윤리에 대해서 단순히 뭐가 맞고 AI 틀린 문제가 아니라 슈퍼비전. 여러분이 사실은 AI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면 질문도 빈약하거든요. 자기가 아는 만큼 질문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 책에서는 총 13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이 질문들을 통해서 AI를 훨씬 더 좀 광범위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I는 더 이상 이게 하나의 기술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얘가 하나 들어올 때마다 어느 영역에 들어올 때마다 그 영역에서 많은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신중하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영역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고요. 그래서 시간 나면 이걸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저의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고 여러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초보자로 너무 잘 들었고요. 아주 초보자로 이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AI 모델을 수입한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AI 모델을 수입한다는 게 어떤 뜻인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프로그램을 뭔가 타다가 우리 쪽에 무슨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다 심는다는 뜻인 건지 제가 잘 몰라서.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챗GPT라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럼 챗GPT라는 서비스는 여러분이 보시는 그 웹페이지 화면이 나오기 위해서는 오픈AI가 만든 GPT라는 모델한테 여러분의 메시지를 전달해줘요. 그 다음에 그 모델이 답변을 생성해서 다시 주는 거예요. 이 모델이 하나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 해가지고 갔고요.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고용량의 GPU가 필요하고 그 GPU가 돌아가는 서버들이 있는 곳이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모델을 아직 우리나라에서 만들지를 못하잖아요. 국산 모델이 몇 개 있긴 한데 성능이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얘가 어차피 컴퓨터 프로그램이니까 이 모델을 우리나라에 있는 서버에다가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미국 서버에다가 그냥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수입이라는 게 물건을 가져오는 개념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일정한 라이센스를 내고 우리가 결국은 그 외산 모델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해주시죠. 아까 이제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AI, 그리고 아까 제가 헤르미니언님한테도 질문 드렸던 것도 그런 취지인데 우리가 그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뭐 무슨 용도의 언어 모델을 만들고 무슨 용도의 언어 모델을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뭐 거대 언어 모델 뭐가 있죠? 뭐 GPT, 뭐 소네트, 뭐 그록, 제미나이, 뭐 중국에선 뭐 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뭐 우리가 뭐 챗봇 세팅을 개인적으로 하든 뭐 서비스를 개발을 하든 간에 그것을 API에서 어쨌든 내가 사용자로서 어떤 식으로 조금 개조를 해가지고 답을 나한테 맞는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그건데 말씀을 하실 때 사실 들어봤을 때 저는 약간 뭐 이제 내가 좌파라면 이제 우파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봐야 된다든가 이런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뒤에서 어떤 엔스트로픽의 이제 그 연구 결과를 설명하시다든지 되게 LLM을 민주주의를 위해서 잘 사용하는 방법이라를 되게 초점을 많이 두셨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모델들 자체가 개발을 하고 또 호스팅을 해서 또 서비스할 때 통제를 하는 것도 그러니까 말을 들어서 어떤 대답이 못 나오게 밑에서 어떤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제 그록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나쁘게 대답을 하면 안 된다라는 프롬프트가 있었다. 뭐 이런 것처럼 그런 프롬프트를 조작을 하고 이런 AI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잘 쓰든 간에 결국은 그 기업들인데 일단은 그 기업들한테서 우리가 통제권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제 암스테르담에 뭐였죠? 그 알고리즘 레지스트리였나요? 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제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좀 듣고 싶은 게 저도 이거에 대해 저런 그거 자체가 우리가 분명 시민사회 내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계속 요구를 하고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는 이제 그런 주장을 몇 번 했었거든요. 이제 뭐 제가 주장한 건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도 같이 주장했는데 제가 그걸 동의했었던 건지 기억 안 나는데
플랫폼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본인의 일감과 소득, 노동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알고리즘 AI에 의해서 계속 결정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에 대해 이런 이제 업무 배치나 이제 그 시급 그 급여를 지급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 코드를 완전히 공개를 하고 주요 변수에 대한 설명 같은 것을 공시를 하도록 우리가 강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알고리즘 레지스트라는 것이 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게 좀 딥하게 들어가면 사실 이제 이 모델이 동작하는 레벨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델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얘가 가중치를 가진 개념인 거고요. 가중치 하면 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인공신경면 자체가 사실은 이제 그냥 이렇게 예, 아니요 같은 것들 다 모아놓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는 어떠한 그 가치적인 얘기가 존재하진 않아요. 그냥 단지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어떠한 그 평균값을 내야 되는지에 대한 게 있는 게 모델의 개념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롬프트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챗GPT나 클로드에스는 다 프롬프트잖아요. 그래서 요 모델을 사용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개념이 있어요. 이 엔지니어링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프롬프트만 잘 동작을 해도 이 모델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든 그 서비스는 그 전에 시스템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프롬프트는 뭐냐면 기업이 서비스를 만들 때 이미 프롬프트를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모델일지라도 챗GPT와 클로드와 그룹은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각 회사들이 이미 시스템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 모델이 메시지 해석하거나 답변할 때 시스템 프롬프트에 따라서 행동을 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던진 프롬프트 말고.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레벨에서 이 모델을 조작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AI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할 때는 사실 이 두 섞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만 가지고 AI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요. 또는 아예 이 모델 자체를 오픈소스로 나온 모델도 있거든요. 걔를 다운받아서 이 모델이 학습하는 가중치를 바꾸는 그게 파인튜닝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AI 서비스를 만드는 개발자들은 파인튜닝을 하는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파인튜닝을 하지 않고 그냥 모델을 갖다가 프롬프트만 조작해서 쓰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 레지스트리라는 거는 어쨌든 그러니까 파인튜닝 단계는 아니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단계라고 사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물론 더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이 가중치, 그러니까 이 인공신경망의 이 가중치 값 자체를 다시 재배열하거나 조작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그거는 이제, 근데 그건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데이터도 많이 필요하고, 그거는 일개 기업이 하기도 어려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워낙 막대한 부처가 필요하니까 현재는 미국과 중국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것도 사실은 좀 개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네. 네. 마이크 켜주세요. 네, 저도 그 아주 좀 AI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좀 부족한데 고민은 많이 되고 있어서 그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사실 일자리를 그 AI가 도입되고 나서 뭐 소득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일자리를 자본이나 생계 차원에서 보기 때문인 것 같은데 저는 일자리의 의미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체하기 싫을 때, 그러니까 대체되기 싫을 때 어떻게 할 건가. 근데 그 차원에서 접근을 했으면 그 사실은 이제 러다이트 산업혁명 당시에 이제 그 거부했던 계층들이 있었던 건데 AI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오늘 녹색당 가기하고 대전녹색당에서 이제 주최를 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막론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러 가지 지식적인 AI가 뭔지에 대한 이해에는 도움이 됐는데 그럼 이 AI에 대해서 대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입장 같은 것이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대답을 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들 좀 다양하게 듣고 싶어서 사실 저는 오늘 왔거든요. 네. 그래서 가기 위해서 요즘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녹색당만의 AI 정책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거는 가기가 단독으로 정할 수 있는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초안을 만든 다음에 그 초안을 이제
정책위와 함께 계속 여러 세션을 나눠서 녹색당원 전원이 자유롭게 참가해서 질의하고 발표하고 의견을 내는, 그래서 사실 이 AI에 관한 우리의 어떤 입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시민 참여 해주세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다만 그걸 무작정 모셔서 말씀하시라고 하면은 뭐부터 말할지 애매할 수 있으니 목차나 주요 내용들을 가기가 1차 초안을 짠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계속 이런 온라인, 오프라인 이런 수기의 장을 계속 만들어서 의견을 모아서 정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다들 뭐 김태인 놓고 강수인 놓고 다 바쁜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나서지 않으면 계속 사람들이 가지는 불안과 걱정에 비해서 계속 약간 정리된 게 없으니까 답답할 수 있다. 그래서 7월 달에 일단 초안을 탑을 뜰려고 하고요. 진행 상황 계속 녹색당 홈페이지나 이런 통해서 공유 드릴 겁니다. 다소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보는 관점이 있나요? 예를 들면 지금 네. 어떤 거슬 수 없다는 게 AI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지금 이런 어떤 추세를 거스를 수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이제 저 개인의 생각인데, 그러니까 저는 AI를 쓰거나 안 쓰거나 하는 거는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거 자체를 뭐가 맞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업도 마찬가지일 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정부기관이에요. 정부기관이 AI를 도입하면 선택권이 없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종속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느낀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계속 AI 입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기의 논평을 내고 있지만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도 없고 그거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AI가 정부기관에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이건 선택권이 없는 문제가 돼버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되게 시급한 건 뭐냐면 빨리 이거에 대해서 가이드를 줘야 되는 거죠. 너네 그러면 안 돼. 이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토론이 필요하고 뭐가 검토돼야 되고 이게 도입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으니 이거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걸 빨리 제시가 필요하지 않은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거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국민의힘 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계속 원내 정당들이 내오는 입법들이 뭐냐면 기업을 대변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원 내지만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AI 도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최소한 도입을 할 거면 뭐가 문제고 최소한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는 자리가 있어야 되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지. 근데 있긴 있어요. 형식적으로 하죠. 형식적으로 하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냥. 그런 겁니다. 네. 어느 부분? 네. 네, 그러니까 시간이 다 돼서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지금 말씀하신 거 관련된 좀 저도 의견 토론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말씀하신 것 되게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AI에 대한 녹색당의 정책, 뭐 입장 이런 거를 만드는 걸 시작해보고 싶다는 말씀하신 거니까요. 근데 어쨌든 근데 녹색당이라는 것이 꽤 뭐 넓은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들이 있을 거고. 네, 오늘 세미나는 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리고 두 분의 발제자들이 조금 뉘앙스는 다른 것 같았어요.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좋든 나쁘든 어쩔 수 없는 흐름. 이게 사실은 우리 말씀하셨던 그런 흐름으로 이거를 받아볼 거냐, 아니면 그 자체를 가지고 논쟁적으로 우리 바라볼 거냐라는 측면에서는 좀 출발점은 상당히 좀 다를 수도 있는 당원들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논의를 시작하실 때 그 논의폭들을 최대한 좀 많이 고민하시고 출발점을 만들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토론 자체가 처음부터 제약되면서 이 하나의 입장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좀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좀 명심하겠습니다. 네. 저도 뭔가 좀 비슷한 그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개인에서 하는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채식을 한 5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어떤 개인의 거부냐, 사회의 문제냐라고 하면 저는 예를 들어서 저는 항상 일단 개인의 문제가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개인이 어떤 의견을 표명하고 우리가 그런 걸 동참하지 않고. 근데 또 그냥 제가 녹색당에 들어가고 나서 많이 생각이 또 바뀐 것은 이게 결국 구조적인 문제를 막지 않으면 개인의 거부는 오히려 개인의 거부에 머무르는 것이 이 사회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게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거는 이게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지금 자기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가겠다, 더 공격적으로 배팅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도 미국처럼 어떤 저항의 그런 운동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저는 사실 러다이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주녹색당이랑 같이 우주로켓 발사 현황 지도 같은 걸 만드는데, 저 그거 만들 때는 AI를 저는 안 쓰기로 제주녹색당이랑 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AI 안 쓰고 개발을 하겠다. 근데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딱 얘기를 하고, 왜냐면 그런 걸 거부의 메시지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그게 막 AI를 코딩에 쓰는 게 제가 엄청나게 환경을 막 파괴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제가 막 그 AI를 엄청 그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그런 게 아니라 채식이 그렇듯이 저는 채식이 내가 그런 걸 동참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메시지로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육식을 하는 게 저 스스로 지금도 고기를 먹고 있지만 어떤 죄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넘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한 5년 채식을 했을 때도 이게 뭔가 나의 그런 선택을 넘어서 어떤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고 운동이 있고, 그래서 녹색당이 전 보여주는 메시지는 또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운동이 필요하지 않나요?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저도 한마디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임, 이 세미나를 기획할 때 뭐 AI 포스터를 만들지 않게 뭐 당론으로 채택하자 뭐 이런 논의도 했었는데, 근데 저는 예를 들면 친환경 현수막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AI 포스터를 만들었지만 그 포스터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노동 착취를 하거나 뭐 다른 노동의 기회를 빼앗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구구절절 붙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AI 포스터를 쓰면은 녹색당이 썼네라는 어떤 가시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잖아요. 근데 현수막을 친환경 재료가 아닌 거를 사용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녹색당 모임에서는 절대로 친환경 현수막이 아닌 것은 사용할 수 없다. 플라스틱 컵은 절대 반입할 수 없다. 이런 당론을 만들지 않는 이상 우리가 어떤 근본적이고 뭐 강령적으로 녹색당에서는 AI를 근절해야 된다. 이런 합의에 이르는 건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케이스마다 다 많은 그때그때 토론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 근데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있어서 빨리 읽어드리면, 영어를 할 줄 알아야 양질의 정보를 찾기가 용이한 현실이기도 하고 지금 책을 읽으면서 주석이나 각주, 참고 문헌까지 꼼꼼하게 읽지 않는 경우도 많다 말이죠. 그러니 때문에 학생이 아니더라도 논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거나 번역청을 설치하거나 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빨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AI 리터러시에 대한. 네. 그러니까 그냥 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 영어를 쓴다고 다 친미주의자가 아닌 것처럼, 저는 AI 리터러시에 대한 문제는 AI를 내가 뭐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든 뭐 좋냐 나쁘냐 떠나서 일단 공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